만약 지금 당장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이 있고 단 하나의 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투자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좋은 사고 훈련이죠. 그렇죠. 네. 단순히 어떤 기술이 멋져 보이는가를 넘어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예측해보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예측 위에 가장 확실하게 돈을 걸 만한 플레이어를 딱 찾는 과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기업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좀 의외의 답이 될 수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라. 이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존은 이미 다 큰 거인 아니야. 성장주라기엔 너무 무겁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이미 우리 일상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공룡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규모 뒤에 숨겨진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성장 잠재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마존의 심장인 전자상거래 사업이 정말 포화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 착각인지. 그리고요? 둘째, 아마존의 진짜 현금 창출원이자 성장 엔진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마존의 미래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아마존이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어떤 낯선 가능성들을 탐험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핵심은 규모라는 현재의 모습에 압도당하는 대신에 시장 점유율이라는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존이 과연 성장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아마존의 심장, 바로 전자상거래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는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시장의 지배자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산다고 하면 정말 열의 9은 아마존을 떠올리거든요. 거의 동의어죠. 네, 온라인 쇼핑이랑 아마존이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5년 2분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네. 고작 16.3%에 불과합니다. 네. 잠깐만요. 16.3%요? 그게 가능한가요? 체감상으로는 적어도 한 40%는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아마존 배송 트럭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고 집집마다 아마존 박스가 쌓여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체감하고 실제 데이터 사이의 괴리가 엄청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미국 소비의 약 84%는 월마트나 타겟, 코스트코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84%가요? 와. 네, 우리 눈에는 온 세상이 온라인 쇼핑으로 뒤덮인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도 압도적인 오프라인의 세상이라는 거죠. 와, 이건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숫자네요. 아마존이 정복한 영토가 아니라 아직 정복해야 할 영토가 84%나 남아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2회 초를 시작한 야구 경기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가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소매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1%에 불과하며 전체 시장의 80에서 85%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 있다. 전 세계 시장의 1%? 네, 이 발언은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회사의 규모에 겁먹지 마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은 지금의 100배 크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우리가 아마존을 글로벌 공룡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그 공룡이 차지한 땅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성장이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 막 글로벌 시장이라는 본 게임을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바로 그 관점이 아마존의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아마존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알겠습니다.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풀었네요. 여전히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거대한 전자상거래조차 아마존의 가장 큰 성장 기회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마존의 진짜 돈과 미래는 다른 곳에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온라인 쇼핑몰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아마존의 수익성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을 이끄는 심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클라우드 서비스 말이죠. 사실 AWS가 돈을 잘 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3년 만에요? 네,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연간 매출 환산액이라는 지표인데 이게 무려 1,3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연간 매출 환산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실제 1년치 매출과는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실제 1년치 매출은 아니고요. 지난 분기의 매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을 달린다면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뭐랄까 일종의 성장 속도계 같은 개념입니다. 성장 속도계요? 네. 현재의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1,320억 달러면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의 전체 매출과 맞먹는 수치가 클라우드 사업부 하나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 속도계라니 이해가 쉽네요.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쟁사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AWS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는 분석 말이죠. 네네, 있죠. 기술 분야에서는 1등을 오래 했다는 게 오히려 오래된 강자라는 약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AWS의 아성이 예전만큼 견고하지 않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능, 성능,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자신하거든요. 물론 자신들의 서비스가 최고라고 말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그걸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매직 쿼드런트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들어봤어요? 업계에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서 AWS는 무려 15년 연속으로 전략적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부문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15년 연속이요? 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왕자를 내주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마케팅이나 선점 효과를 넘어선 따라잡기 힘든 깊고 넓은 기술적 해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15년 연속이라니. 그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네요. 그런데 이 강력한 기반 위에서 AWS가 준비하는 다음 성장 동력은 뭔가요? 결국 미래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에이전틱 AI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일을 처리하는 AI 맞죠?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요. 정확합니다. 기존의 챗 GPT 같은 AI가 질문에 답하는 비서 수준이었다면 에이전트 AI는 목표를 던져주면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직원에 가깝습니다. 직원이라? 네.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알아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거쳐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해주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모든 산업에 게임의 룰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럼 AWS는 이 기회를 어떻게 잡겠다는 건가요? 이미 판을 깔아놨습니다.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 코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거든요. 이름이 좀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개발자들에게 누구나 쉽게 똑똑한 AI 직원을 만들 수 있는 최고급 조립 키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조립 키트요? 네, 개발자들이 이 키트를 이용해서 수많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AWS 위에서 만들게 되면 AWS는 미래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즉 AI 공장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의 기반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거군요. 전자상거래가 아마존의 현재를 책임진다면 AWS와 AI는 아마존의 미래 수익을 책임질 핵심 엔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아직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전자상거래,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날개를 단 수익 엔진 AWS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 같은데 아마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누얼리언스 지역에 라냐프라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물건을 사고 나서 덤물어주는 작은 선물을 의미하는데 아마존의 미래 사업들이 바로 이 라냐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냐프요? 네, 당장은 큰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열어보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요. 짜죠. 성공한다면
그 어떤 사업보다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미래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 세트의 첫 번째, 곧 출시될 위성 인터넷 서비스 아마존 네오입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카이퍼로 알려졌었죠. 네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경쟁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존은 시장에서 가장 빠른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왜 아마존이 갑자기 통신 사업에 뛰어들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단순히 스타링크와 경쟁해서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받으려는 걸까요? 그건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그럼 더 큰 그림은 뭔가요? 이걸 AWS와 연결해서 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 인터넷이 닿지 않는 오지나 바다 한가운데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디서든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곧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구상 모든 곳으로 확장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사업인 AWS의 영토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단순한 통신 사업이 아니라 AWS의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부라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라냐프는 뭔가요? 이건 훨씬 더 미래적인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팅이요? 이건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솔직히 이게 지금 돈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주 비싼 연구개발 프로젝트인가요? 지금 당장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브레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이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게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난제인 오류 수정 비용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칩을 발표하며 기술적으로도 앞서 나가고 있죠. 왜 이렇게 아직 먼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걸까요? 19세기 말에 전기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은 호롱불을 대체하는 정도였겠지만 그 잠재력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죠.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 신소재 설계, 금융 모델링 등 지금의 슈퍼컴퓨터로 수백 년이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다음 시대의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를 선점하려는 매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포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신경망, 즉 레오와 미래의 두뇌, 양자 컴퓨터까지.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일 손과 발도 필요할 텐데요. 혹시 그게 마지막 라냐프와 연결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흥미롭고 우리에게 와닿을 만한 마지막 라냐프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영화 아이로봇 같은 세상이 정말 오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마존은 이미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들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두 팔로 물건을 짚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배송기사를 대체하고 창고 업무를 자동화하며 심지어 우리 집에서 청소나 요리 같은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아마존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게 되네요. 몇 년 뒤에 현관문을 열어주는 택배기사가 사람이 아니라 아마존 로봇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인데요. 맞습니다. 이 라냐프들은 각각이 독립적인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은 클라우드의 범위를 넓히고 양자 컴퓨터는 그 클라우드의 두뇌를 강화하고 로봇은 그 클라우드의 명령을 받아 물리적 세계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마존의 성장 스토리는 세 개의 강력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우리의 편견과 달리 아직 개척할 땅이 84%나 남은 핵심 사업, 전자상거래. 네. 둘째, AI라는 미래를 품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질주하는 성장 엔진, AWS.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 인터넷부터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미래 그 자체에 베팅하는 과감한 라냐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아마존이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며 확장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가 완전히 흐려졌을 때, 즉 아마존의 모든 서비스가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한번 이런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시죠. 여러분의 스마트 냉장고를 관리하는 AWS 위에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가 우유가 떨어진 것을 인지합니다. 네. 그 즉시 AI는 아마존 네오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가까운 아마존 물류창고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로봇은 선반에서 우유를 꺼내 자율주행 드론에 싣고 그 드론은 불과 몇 분 만에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배송을 완료합니다.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죠. 정말 놀라운 미래상이네요. 소비와 배송, 물류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정한 질문은 아마존이 과연 더 성장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마존의 그 성장이 우리의 일상과 소매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인가, 바로 이게 아닐까요?